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국어 강사 김재마입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제가 이 순서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는데요. 2호 수능 분석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호 수능에 대해서 교육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오피셜로 이번 시험의 특징을 뭐라고 분석했는가, 네, 요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평가원은 출제 경향이 유지되고 출제 패턴은 일관된다고 했기 때문에 2호 수능을 분석한다는 건 1육 수능을 미리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호 수능을 모르고는 1육 수능을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먼저 이렇게 교육부의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출제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수험생들이 느꼈던 어려움들입니다. 그 실제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는가, 이런 좀 학생들 체감 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수능만의 특징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겨울방학의 커리에 대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부의 브리핑을 보면 일단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변별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의대 증원 이슈도 있었고 국영수가 아주 어려운 불수능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변별점을 어디에 뒀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지문보다 문항과 선택지에서 변별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은 수능 국어를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 수능 국어를 공부해야지. 현종아 정신 차려야지. 무슨 생각이 들어? 수능 국어 공부하자 하면 예를 들어 문학을 공부하자. 작품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학생들은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자. 독서는 내가 지문을 잘 읽으면 돼. 문학은 작품을 알면 돼. 그럼 문제를 맞힐 수 있겠지? 하지만 올해 수능 끝나고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의문사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왜 틀렸지? 읽을만 했는데 왜 답이 안 보이지? 혹은 아는 작품인데 왜 틀렸지? 이 의문사라는 포인트는 당연히 변별의 지점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국어 자체는 이러한 변별력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2호 수능 이후에 이제 커뮤니티에 다양한 고민들의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현대시 세트 비연계 낯선 작품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본 작품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수능이니까. 근데 이제 이 현대시 세트 킥킥 계속 나오는 작품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당황했다. 비슷한 그 반응이요. 현대시 마찬가지. 이쁜 당신 킥킥 당황했다. 음침하기 짝이 없는 현대시 뭐지? 이런 반응들.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단순한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이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떠나서 너무 슬픕니다. 킥킥. 그대 너무 그립습니다. 킥킥.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쌤 무서워요. 이게 무슨 시죠?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제가 이미 총평을 다 올려놨는데요. 네, 이 작품은 물어보는 보기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고요. 5초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총평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학생들은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올해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년 학생들은 수능 직전에 국평이 끝나고 수능을 앞두고 나서도 가장 많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독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10개월 동안 수능 국어를 계속 공부했는데 여전히 집중해서 읽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평가 기준과 무관하게 내가 공부했던 것 같다. 강의만 듣고 문제만 풀었다는 얘기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왜 여전히 내가 수능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이런 반응이 사실 수능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는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잘한다. 그 재능충 이런 단어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충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네, 이런 반응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올해가 재수, N수가 역대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재수, N수 학생들은 1년 동안 수능을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시 공부를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다시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미 1년을 공부를 다 했는데 다시 수능을 준비하자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수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능에 기본이 안 돼 있네? 10개월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의 강의를 듣고 수능의 커리를 따르고 수능 기출을 푸는 게 수능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 너무 늦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수능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요? 현중이 웃음이 좀 사라졌네. 쌤이 미안해. 이름을 불러서. 네. 그래서 이제 참고 논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수능을 준비할 때 제가 논문에 대한 분석을 평가원의 모든 논문과 평가원의 이제 출제 교수님들의 모든 논문 단행본을 다 읽고 제가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키워드만 제가 추출해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과 수능의 확실한 차이. 네,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내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부는 내신식 공부예요. 내가 강의를 듣고 작품을 배우면 이 작품에 대해서 안다.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내신식입니다. 수능이라는 건 분명히 키워드가 있어요. 적용과 예측의 시험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적용과 예측. 한마디로 오늘 배우면 내일 나와야지만 이게 적용이죠. 내가 배운 내용을 다음번에 써먹을 수 있어야지만 이게 적용입니다. 그러면 적용은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기 나온 게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건 일관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시험이 바로 수능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평가 논문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써 있어요. 기출 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지문군이라고 설명합니다. 군이라는 건 하나를 가지고는 수능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 주로 대다수의 강의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오늘 독서 지문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보자. 그럼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내용을 열심히 배워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채권 채무 관계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죠. 하지만 다음번에 채권 채무가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법지문이 나오죠. 그럼 학생들은 이걸 10개월을 반복해도 결국은 늘 새로운 걸 만나기 때문에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기준이 없다면 늘 매번 새로운 지문을 10개월 동안 1000세트를 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수능 공부가 아니죠. 이건 내신식 공부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핵심은 이 내용을 관통하는 명확한 기준과 패턴을 학습하는 게 수능이고요. 따라서 저의 이제 겨울방학 커리에서는 독서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주제별로 흘러갑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인문, 지문.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는 절대 수능을 말할 수 없다.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늘 첫 강에서 저의 구호가 있습니다. 수업에 구호가 있는데요.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저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좀 웃음이 박하시네요.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조교도 조교 나갔네요. 여기 있었던 조교도 제 강의를 인강으로 다 듣고 이번에 1등급 당당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인강 학생들을 가끔 마주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지문 중요하지 않고 이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과 패턴 이걸 학습하는 게 저의 겨울방학 8주 동안 학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관통하는 기준과 패턴이 있다고?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반응, 후기를 제가 늘 저의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평가원의 방식을 제가 수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얻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작년은 6평, 9평 수능이 다 어려웠습니다. 국어에 있어서. 불국어라고 불렀는데요. 작년 9평 끝나자마자 이 친구는 이런 강의 처음 들어봐서 너무 충격이다. 이 친구 고정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고정 1등급인데 그리고 다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 풀어서 9월 해설 강의를 봤는데 실제로 상위권 학생 중에서도 국어를 늘 잘했어도 불안감을 한켠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내가 이번엔 잘했지만 수능 때도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기준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이상하게 풀었다 스스로 느껴서 해설 강의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설을 점점점 여운이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패턴과 선지 정리할 수 있는 강좌가 무엇인가? 이 친구는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기를 올려놨는데요. 이 친구도 늘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번 구평에서 7개를 틀렸습니다. 한순간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구모 국어를 너무 망치고 속상해서 해설 강의 봤는데 일관된 기준으로 문학과 독서를 뚫어주시는 게 인상 깊어서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들 눈앞에 꺼내준 느낌. 국어를 평소에 감각적 하는 편이다. 상위권 학생 중에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국어를 감각적으로 뭔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답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근거는 없고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사실 안타깝게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도 많습니다. 올라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 이런 게 패턴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저는 해설 강의가 끝나는 순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2, 4학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의대 5관왕을 했던 현역 학생이에요. 그래서 현역으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최상위의 학생이었지만 이 친구 수능 딱 2문제 틀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국어를 자기도 감으로 풀었다. 그래서 불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강의를 듣고 나서 종강날까지 끝까지 들었는데요. 불문학에서도 내가 확신을 갖고 논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의 흐름이 잘 풀렸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인터뷰도 이제 따로 해줬던 학생인데요. 저의 수강 후기의 대다수가 사실은 이번 시험 끝나고도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사실 왔었고요. 저의 수강 후기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점수가 나온다가 80% 이상입니다. 저희 후기의 내용들은 점수를 만든답니다. 이 친구도 다른 강의들처럼 내신식이겠지. 이건 학생들이 알아요. 처음 시작할 땐 잘 모르죠. 그냥 수능 강의라고 하면 다 수능 강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내가 바뀌는 게 없지? 내일은 처음 보는 지문을 보면 뭘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건 다 내신식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른 강의들처럼 내신식이겠지? 근데 어라라? 요 반응 약간 이런 반응이었겠죠? 네, 그래서 다르네? 뒤늦은 시작. 하지만 문학을 굉장히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만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후기의 대다수는 점수가 올라간다가 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에는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최상위도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수능의 시작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으로 푸는 경향이 있었다면 실제 시험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은 무엇을 출제할지 반복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문을 풀더라도 한마디로 지문이 바뀌더라도 유사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기출을 접근할 때와 동일하게 접근한다. 반복이라는 거죠.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아는 걸 써먹는 거, 이게 적용이죠. 네, 이 써먹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능 시험장에선 처음 보는 지문을 내가 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 키워드가 반복되는 게 이제 저의 강좌의 가장 중요한 특장점. 그걸로 점수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독서에 대한 얘기는 주제별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 수강 후기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런칭 막 초기에는 얼굴로 입덕해서 점수를 얻어 나간다. 네. 반응이 벌써 없네요. 네. 요즘 뭐 거의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납니다. 네. 오늘 약간 감기 기운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쓰길 잘했네요. 제가 문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수능 문학을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더 내신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내신식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겠죠. EBS의 작품들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에도 연계가 51% 나왔고요. 연계 바를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EBS의 작품이 200작품이 넘습니다. 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생들은 말 그대로 200작품이 넘는 작품을 어떻게 공부하냐? 인강만 들으면 100차시가 넘어가요. 이것만 몇 달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맞히면 괜찮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작품을 공부해도 연계 무용론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연계를 공부했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이런 안타까운 반응이죠. 요거는 제가 긴 얘기 안 해도 사례 하나만 딱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A 모 시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평가원 수능에 자신의 작품이 무려 4번 넘게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EBS에도 나왔고요.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교과서에서 무조건 만나는 시인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의 작품이 모의고사에 딱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몇 문제를 맞히셨을까요? 자, 4문제를 다 맞췄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3문제. 3문제. 네, 내가 쓴 시가 지금 나온 겁니다. 2문제. 2문제 반타작이죠. 2문제 없으신가요? 2문제 몇 분 계시죠? 1문제. 굉장히 소소하시네요. 1문제. 그 손을 안 드신 분들, 현중이 제로에 도전하는 거야? 제로에 도전. 정확하네? 국어 잘하겠다. 네, 다 틀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이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수능 같은 시험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대체 뭘 공부하는 거냐. 내가 쓴 시고 내가 가장 잘 아는데 내가 다 틀렸어. 그럼 학생들이 대체 뭘 공부하는 거지? 이런 시험 없어져야 돼! 근데 평가원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네, 평가원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시험은 시인의 의도, 이 작품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요구하는 건 출제자인 평가원의 의도대로 이 작품을 해석하게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EBS 작품 공부할 때도 열심히 200작품 공부하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작품을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해? 이 고전소설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전소설을 평가원은 뭘 출제해? 그럼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고전소설은 평가원이 이런 걸 출제해. 따라서 이 정보를 놓치면 안 돼. 이 정보에 집중하면서 독해해야 돼.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매일매일 작품들을 공부합니다. 가장 안타깝죠.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의 안타까운 반응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겨울방학부터 평가원의 사고로 만드는 게 저희 강조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문학작품은 갈래별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하지? 그 명확한 일관된 이 패턴과 기준을 학습하는 강좌가 저희 본봄 강좌고요. 인강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저희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그래서 시인분이 이제 시인분답게 자신의 분노를 시로 표출하셨어요. 그래서 시가 이제 직석시를 쓰셨는데요. 너구리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너는 구리다. 이런 시를 이제 쓰셨죠. 제가 항상 늘 얘기합니다. 문학 첫 시간에 너구리의 교훈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하나의 작품이 중요하지 않다. 이 하나의 작품 넘어서서 평가원은 이 작품을 뭘 출제하지? 이걸 모르면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여학생 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 포함 5관왕을 했던 여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내신도 전교에 1등, 2등이었어요. 이 친구도 하는 얘기가 평가원 사람들의 관점과 다르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아는 게 평가원은 이 방향 출제하지 않는데, 왜냐면 같은 작품을 상반된 해석으로 출제된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작품을 내가 예를 들어 강사의 시선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교과서의 시선이나 아니면 메이저 대다수 해석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알아요. 평가원 수능 시험은 내신과 같은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문학도 뭘 중요하게 내고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낼지는 정해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해져 있다.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가? 따라서 저의 강좌의 최대 장점이 실전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수능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까 서울대 의대 학생도 가장 저의 강좌의 핵심은 실전성이다. 한마디로 수능 당일에 다 써먹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겨울방학엔 따라서 8주 동안 학생들이 독서,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명확한 평가원의 기준을 학습하는 강좌가 저희 8주의 강좌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리 시스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업에서 이렇게 명확한 패턴들을 배웠다면 이 패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클리닉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공부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수능이 딱 끝난 학생들, 수능이 끝난 다음에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들, 내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좀 할 걸, 후회 포인트에 내가 문제를 너무 적게 풀었어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가 더 많아요. 내가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점수가 왜 안 나왔지? 이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단순히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오답 노트를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오답 노트는 초등학교 때 이제 쓰던 그런 오답 노트랑은 좀 차원이 다른데요. 네, 오답 노트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이 오답을 왜 골랐지? 자신의 오답을 고른 사고의 복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3번을 골랐어. 근데 3번이 답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오답을 왜 골랐지? 그럼 학생들은 오답을 복기하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 해설지를 봅니다. 해설지를 보면 써 있어요. 1문단의 두 번째 줄을 봐봐. 이렇게 써 있는데 잘못 써 있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그럼 학생들은 맞네. 내가 내용을 잘못 봤네. 이해했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번엔 1문단 두 번째 줄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학생들은 잠깐만 또 틀리고 다시 해설지 확인하지만 같은 방식 확인하죠. 이런 내용이네? 내가 잘못 봤네? 그게 아니죠. 아까 분명히 선택지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가원의 선택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랜덤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정보가 나올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원의 선택지는 반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법지문, 채권 채무의 내용, 이 내용이 틀렸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늘 나오는 법지문의 주체 기능을 놓쳤네? 그렇다면 내가 다음번에 정답을 고르기 위한 사고의 과정, 주체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체를 3가지로 세분화하지 않았구나. 이 주체의 기능,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하면 다음번에 맞힐 수 있겠지? 이 사고의 과정이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는 늘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작성해 오면 이제 저희들의 조교가 이 내용들을 다 1대1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과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겨울방학에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오답노트에 대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9평이 끝나고 수업에 들어왔어요. 9평 끝나고 수능까지는 1달 반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 한 명이 엄청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봤을까? 저렇게 웃고 있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잘 봤어?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쌤 저 4등급이요. 그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4등급 받을 수 있다. 근데 왜 웃었니? 그걸 물어봤죠. 왜 웃었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쌤 제가 이번 시험 좀 많이 틀렸는데 오답노트를 복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9평을 분석해봤더니 내가 뭘 틀렸고 내가 개념 정의를 놓쳤고 다음번에 뭘 봐야 될지 정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렇게 안 하죠. 정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오답노트를 늘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답노트를 열어봤는데 정말 수능식으로 뭘 놓쳤고 다음번 어떻게 사고하면 맞힐 수 있는지가 너무 분석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너의 등급을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사고하면 수능 때는 다 맞힐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수능 보러 갔습니다. 어떻게 몇 점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또 인생이 그렇게 또 녹록하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 당일에 100분이 100 나왔습니다. 문법도 한 문제 틀렸어요. 굉장히 난도가 높은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얘기를 늘 수업 때 이렇게 띄워줍니다. 딱 페이지를 딱 띄워주고, 얘들아, 요 선배를 잘 봐라. 이 선배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하나의 문장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오답노트 안에. 그 문장이 뭐였냐면,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이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4등급을 간신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이건 뭐냐면 자신감이죠. 기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일단 기세다. 현종아 들었지? 공부는 기세다. 기세가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들은 늘 자존감이 굉장히 깎여 있어요. 왜냐면 늘 학원에 오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면 늘 자신의 부족한 점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감이나 웃음을 많이 잃어버리는 게 고3인데 그래서 집에서는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지와 응원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학원에서 억압과 착취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네, 집에서는 학생들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집에서 학생들 믿어달라. 네, 이렇게 마무리 드리면서 네, 저의 겨울방학 커리는 이 명확한 평가원 일관된 패턴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지금 타학원에서는 준비가 마감 하고 있고요. 12월 1일에는 빠르게 마감이 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준비하고 이번 겨울방학 때